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이 긴급총회를 열었습니다.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공의들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필요하면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4차 경선 결과 대표적 친윤계인 박성민 의원과 오선의 조경태 의원 등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과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등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20톤 어선 전복 사고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꽃샘 추위가 낮부터 기온이 쑥 오르며 누그러들겠습니다. 월요일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대표자들이 긴급총회를 열어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전국 30여 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전국 의대 교수 대표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총회에선 의대생 휴학과 유급 문제, 교수 사직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휴학으로 유급이 될 경우 내년에는 의대 1학년 학생만 8,000명에 달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들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선다면 전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정부 의견을 전공의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사직을 결의하진 않았지만 사직서 제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수들이 계속 사직을 좀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직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조금 교수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정부와 전공의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12,000여 명에 대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 발송을 이번 주 마무리합니다. 사전 통지서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의협 집행부 가운데 두 번째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집단 사직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노 전 회장은 전공의 단체 개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 SNS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온 노환규 전 의협회장.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한 노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를 통해서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개인이나 또는 의사협회나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소통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SNS의 의견을 게시해 수사를 받는 건 독재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노 전 회장 등 의협 집행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정부 고발이 이뤄진 지 불과 10여일 만에 유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 전 회장 등 2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는 12일 김태구 비대위원장 소환 조사 등 남은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동시에 집단 사직 사태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실명 등이 공개된 블랙리스트 수사도 빠르게 착수했습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의협과의 연관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만간 집단 사직을 주도한 전공의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별 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의과대학의 국가시험 자격을 심사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환경 저하를 우려하고 있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대학에서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는 3,401명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배정 경쟁률은 1.7대 1이지만 전체 증원 신청 규모의 72%가 쏠린 지방대 의대는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정하는 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점 외에는 알려진 게 없는데 늦어도 4월 총선 이전에 정원 배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의대 정원을 정하면 각 학교가 학칙을 수정해 입시 요강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작 이렇게 학생들을 뽑아놓고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과대학 지위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서 보니 이 숫자를 교육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의평원 평가에 탈락이 되면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떤 경우라도 국가고시 자격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평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다는 느낌이었었고요.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수준과 질을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선 과연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지속적으로 평가를 엄격하게 하겠다. 의과대학 정원이 기존의 10% 넘게 늘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간주돼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전국 의과대학 대부분에서 10% 넘는 증원이 예상되는 만큼 동시에 여러 대학을 평가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이미 의평원 심사 기준을 고려해 증원을 신청했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을 두고 갈등을 겪은 만큼 실제 심사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평원은 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 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어제 저녁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4차 경선 결과 대표적인 친윤계인 박성민 의원과 우선 조경태 의원 등이 승리하며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여당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90% 이상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국민추천제와 비례대표 옥석 가리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20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 결과 울산 중구 현역 박성민 의원이 3자 경선을 뚫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른바 찐윤으로 분류됩니다. 사을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6선 도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동일 지역구 3선에 따른 중진 감점을 안고도 정치신인 가점이 있는 상대 후보를 눌렀습니다. 경쟁력이 높다고 봐야지 진입 장벽이 무조건 높다고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교체율이 30% 초반에 30% 중반대 이를 때, 다시 말하면 쇄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때 저희는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현직 의원 3파전으로 관심을 끈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선 하태경, 이혜훈 두 후보가 한 번 더 경선을 거치게 됐습니다.
서울 강동갑 전주의 의원, 인천 연수을에선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공천장을 받아들었고 노용호, 조명희 두 현역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던 보류 지역구 4곳의 후보도 결정됐습니다. 서울 강남병에서 공천장을 받지 못한 유경준 의원은 신설 지역구 경기 화성정에 재배치되면서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 3자 경선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3파전을 예고했습니다. 지역구 공천이 9분 응선을 넘은 가운데 이젠 여당 강세 지역 후보를 국민이 뽑는다는 취지의 국민추천제, 그리고 비례대표 면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역 강세를 고리로 일각에서 지적하는 무감동 공천 비판 불식과 공천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냐가 과제로 꼽힙니다. 공관위원분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 추천 이런 거 할 때도 나름대로 반영이 안 될까. 이런 가운데 지난해 수도권 위기론 속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이 비례 후보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 전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전체 지역구 254곳 가운데 90% 넘게 후보를 확정하며 막바지 공천 작업을 진행하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5차 경선에 돌입합니다. 경기 하남갑에선 친윤계 비례대표 이용 의원이 3자 경선을 치르고 안동 예천은 현역 김영동 의원과 김희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부산 서동에선 곽규택 변호사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가 맞붙습니다. 어제 4차 경선에서 결과를 가리지 못한 7개 지역구 결선 투표 역시 함께 진행되는데 서울 중성동을은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 대구 동군의을은 강대식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본선행을 두고 경쟁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모두 4곳에서 치러진 총선 추가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고 영입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도 문희상 전 의장 아들 문석균 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략선거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심이 쏠린 곳은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한 경기 용인정 지역구로 최종 승자는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과 해당 지역 출신 청년 후보와 맞붙었지만 인지도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 용인정입니다. 여기도 3분의 후보가 경선에 출마하셨고 1위는 이언주 후보가 1위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기 의정부 갑에선 1호 영입인재인 박지혜 변호사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예비후보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예비후보는 친명 핵심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등과의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컷오프된 변재일 의원의 지역구 충북 청주 청원에선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 대표는 최근 공천 갈등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 격전지 지원 등 외부 행보를 확대하고 총선 한 달 전 긴급 기자회견까지 예고했습니다. 인생은 폭망했고 민주는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까지도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부 결집을 도모하는 통합형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물밑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발표될 비명계 박용진, 송갑석 의원 등의 경선 결과 또 한 번 친명계의 약진이 이어질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여당 공천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당내 공천 갈등 수습을 위한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위원장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또 최근 탈당한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과 청년 전략경선 지역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 등 5곳의 경선 결과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 비례대표 후보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오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9명이 탄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해경은 선박 안에서 심정지 상태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사고 지점에서 13km 떨어진 해상에서 1명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모두 숨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뒤집힌 어선 위에서 해경 구조대원이 긴박하게 배를 두드립니다. 해양경찰입니다. 해양경찰입니다. 정말 들으시면 타격 실어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대원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선원들을 찾습니다. 지난 7일 오전 제주 한림항에서 조업에 나선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된 건 주말 아침.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이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선원 2명과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오전 선체 수색에서 3명을 찾았지만 모두 의식이 없었습니다. 3명은 무트로 이송되는 과정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3분을 구조 후에 욕지도까지 이송을 하셨고 욕지도에서 저희는 이제 공중보건의하고 그 입회하에 또 사망 진단을 받고 다시 도남장 선착장까지 이송하게 됐습니다. 사고 선박에서 먼저 발견돼 무트로 이송된 3명 가운데 2명은 외국인, 1명은 우리 선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선 내에 그물 등이 얽혀 있어서 수색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위를 이제 덮어놨거든요. 저 작업한다고. 배가 디비지면 그 어구 같은 게 그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더 해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오후에는 사고 해역 서쪽 13km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으론 해경 함정 12척과 해군 함정 4척, 항공기 5대 등이 투입돼 실종 선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체에는 충돌 흔적이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한 사고 경위 수사는 구조 수색 작업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유천호 강화군수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2세입니다. 인천 강화군청은 2주 전쯤부터 입원 치료를 받던 유 군수가 어제 저녁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빈소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BS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이력서에 넣을 사진 촬영부터 면접용 정장 준비까지 취업도 힘들지만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취준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메이크업 전문가 도움으로 화장을 받고 머리 스타일까지 완성해 사진 찍을 준비를 마칩니다. 보통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하고 다니는데 전문가한테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뭐 이런 느낌? 옆방에서는 멀끔한 양복을 입은 청년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집니다. 긴장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표정도 표정이 무서워요. 내가 그냥 말게. 사진 기사의 한마디에 금세 풀어집니다.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표정이 좀 자연스러운 게 일단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모두 취업 준비생. 무료로 메이크업과 머리를 꾸며주거나 이력서 사진을 찍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은 학생들에겐 단비 같은 기회입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예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면접 때 무엇을 입을지 걱정도 덜어줍니다. 한 벌에 수십만 원 하는 정장도 연계된 의상 대여점에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정장 한 벌에 셔츠와 넥타이, 구두까지 한꺼번에 이곳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체형과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면접 한 번에 3박 4일, 1년에 10차례까지 빌릴 수 있는데 모두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취준생이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가 늘어나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울시는 낮에는 바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야간에도 자기소개서 쓰는 법과 면접 요령을 알려준 특강 등을 마련해 청년들 참여를 늘릴 계획입니다. 취준하시는 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집보 파이팅!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쥐포 파이팅! 파이팅! YTN 윤태인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연극과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러 가도 배우들의 대사를 듣기 어려워 공연을 온전히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실시간으로 음성을 자막으로 변환해주는 스마트 안경이 등장해 청각장애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극 공연이 한창인 극장. 검은색 안경을 낀 관객들이 공연에 몰두합니다. 때로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때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여느 관객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청각장애를 지닌 분들입니다. 이들이 끼고 있는 안경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배우들의 목소리가 자막으로 송출돼 대사를 듣지 못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부분을 음성을 자막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는 스크린 모니터나 태블릿을 활용해 관객들에게 자막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막을 보려면 모니터나 태블릿으로 고개를 돌려야 해 온전히 공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끼면 공연이 진행되는 모습과 동시에 자막도 함께 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눈이 불편하지 않게 대사를 자막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처음으로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봤고요. 이 안경 덕분에 자막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스마트 안경에는 음성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해주는 인공지능 엔진이 쓰였습니다. 한글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실시간 번역도 가능해 각종 외국어 자막으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말로 된 공연이나 문화체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기반을 잡고 이제 해외에 계신 청각장애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 발전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느꼈을 소리라는 장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해 화제가 됐습니다. 비슷한 주장이 최근 한은연구 보고서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통화정책을 다루는 한국은행이 이처럼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며 도발적인 의제를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임금이 높지 않은 외국인을 활용하자. 외국인을 더 고용하되 업종 최저임금을 낮춰보자. 최근 지방 일손 부족과 돌봄 노동 인력난 등을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제언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비인권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한국은행이 이처럼 전면에 나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는 이유는 뭘까? 이창용 총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기에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이후 노동 공급이 경기와 물가의 중요 변수가 됐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안은 정부와 정치권이 띄우거나 민간 연구기관이 다루기 다소 어려운 영역에 있습니다. 대개 현행법과 국제협약, 인권과 국민 정서, 현장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한국 경제와 사회가 피해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이자 국제기구 실무 경험이 많은 이창용 총재 개인 캐릭터가 다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이창용 총재님이나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소장님 모두 거시경제 학자시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학자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이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이제 강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나라 경제 앞날이 어두워진 지금 중앙은행이 적기에 나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동시에 성급한 논의가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약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편의점 업계의 임시 매장, 이른바 팝업 스토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10대, 20대가 소비 주체로 떠오르면서 편의점의 마케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대형 미러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네온사인 조명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기고 캡슐 뽑기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마치 파티 공간을 연상하게 하는 이곳은 다름 아닌 편의점입니다. 입구부터 그 콜라 제품 테마로 해놔서 정말 시선을 많이 끌었고 인스타용 사진이랑 동영상도 찍을 수 있게 팝업처럼 해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편의점 업체가 글로벌 음료 브랜드와 협업해 임시 매장, 이른바 팝업 스토어를 연 겁니다. 물건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이른바 잘파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편의점 업체는 서울 성수동에 아예 팝업 스토어를 주력으로 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루라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서 더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팝업 스토어 같은 데서 따로 가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편의점에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캐릭터와 패션은 물론 OTT 업체까지 최근 1년 동안 20여 개 브랜드와 협업하며 누적 방문객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2030 세대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 고객층인 10대, 20대에게 새로운 모습의 편의점을 보여줌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와 상품이 SNS를 통해 확산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른 잘파 세대 공략을 위해 편의점 업계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월 둘째 주 전국 분양시장에는 주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10,000가구 이상의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동산 R114는 다음 주 전국에선 13개 단지에 총 1,900가구가 분양되며 이 가운데 일반 분양은 8,300여 가구 구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청약 접수를 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과 전북 전주 완산구 서신동에서 아파트 분양이 흥행에 성공했지만 이런 청약 훈풍이 전국에 퍼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과 인천 연수구 송도동, 경기 이천시 안흥동, 경기 평택시 가재동 등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제주는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승인 취소와 공공 매입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에어릅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총 40여 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자구책으로 할인 분양에 나섰지만 입주자 모집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1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매물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이어져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릅의 미분양 주택은 600가구가 넘습니다. 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 가운데 25%가 에어릅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2,480여 가구.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에어릅이 가장 많고 대전과 안덕, 조천, 한경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의 70%가 이들 5개 읍면 지역에 몰려 있는 겁니다. 또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080여 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던 전월보다도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공공매입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주택 건설 실적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분양 추이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공급 제한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대다수 미분양 단지가 외지인과 투자자를 겨냥한 고분양가 주택인 만큼 주택 공급 조절로는 미분양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AS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인수 대상자를 찾으면서 정상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인데요. 심각한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휘청이던 전기차 기업 디피코가 반년 만에 인수 대상자를 찾았습니다. 긴급 경영자금 30억 원을 투입했고 멈춰있던 생산 라인이 활기를 찾았습니다. 주력 전기차 포트로의 생산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공장에서 이제 막 완성된 초소형 전기차 포트로입니다. 설계부터 디자인, 생산까지 모두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말 그대로 국산 토종 전기차입니다. 디피코의 강점은 무엇보다 기술력입니다. 1998년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출발해 설계와 조립, 도장, 테스트 등 자동차 생산에 대한 모든 기술이 축적돼 있습니다. 최근엔 적재 중량을 350kg까지 늘린 경영 화물차 포트로 350 개발도 완료했습니다. 모든 것을 국산화로 제작을 해서 국내 AS 문제라든지 향후에 저희 차에 대해서 품질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관건은 남은 기업회생 절차. 인수 대상자는 간신히 찾았지만 법원 최종 승인과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회생 계획안에 따라 가지고 채권단과 최종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정상화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토종 전기차 디피코. 기업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이른바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며 북한과의 핵 동결이나 핵 군축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목표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미국 대선의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른바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하지만 이 비핵화의 과정에서 중간 조치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위협 감소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중간 단계란 비핵화 이전에 핵 동결이나 핵 군축 등의 위협 감소 조치를 취하면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 단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도 비핵화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라며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을 거부해왔습니다. 비핵화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중간 단계를 두고 핵군축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핵군축은 핵 폐기가 맞긴 하지만 과정을 좀 더 길게 잡고 단계를 설정해서 목표를 성취해 가는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 고위 관리의 발언이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같은 취지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의지가 확인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까지 방치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류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의 향배가 불투명한 데다 미국의 중간 단계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보상은 성격이 달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올해 81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다시 대통령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광고를 냈습니다. 바이든 캠프가 현지 시간 9일 공개한 영상 광고에서 바이든은 시청자를 응시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난 젊은이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무는 미국인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믿으며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소개하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부분과 함께 담아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측이 1심 재판부의 위자료 지급액의 110%에 해당하는 9,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을 맡기고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패션 칼럼니스트 진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1심 법원은 1,100억 원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팬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야구의 계절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평균 7,000명이 넘는 구름 관중과 함께 시범 경기에 막이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시범 경기지만 팬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류현진의 복귀로 관심이 집중된 한화의 홈 대전구장은 무려 9년 만에 시범 경기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한화는 SSG에서 방출된 이재원과 새 외국인 타자 페라자의 홈런포로 삼성을 꺾었습니다. 롯데 김태형 감독과 기아 이범호 감독은 나란히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나균환이 4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SSG를 이겼고 NC를 만난 기아는 최영우와 이우성, 소크라테스, 서건창의 홈런에 이어 김호령의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까지 5타자가 홈런쇼를 펼쳤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LG는 오스틴의 마수거리 홈런포와 새 에이스 엔스와 켈리의 호투로 KT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산은 2군 경기장 2천을 가득 채운 팬들 앞에서 난타전 끝에 키움을 제압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로봇 심판,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이 첫 선을 보였고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전반기 시범 운영되는 피치 클락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규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피드업을 위해서 우리도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웬만하면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프로야구는 19일까지 시범 경기를 진행한 뒤 23일 엔스와 류현진이 맞붙는 LG와 한화의 개막전으로 대장정에 오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의료시설이 없는 섬 주민들을 위해 바다를 달리는 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선인데요. 전남 서부권 90개 도서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전남 512호 강영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외딴 섬으로 가며 20년간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병원선 전남 512호.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항구에 정박 중인 전남 512호. 출항할 수 있을까요? 비는 오지면은 그 파고 높이가 0.5에서 1m 정도 되니까 내란항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남 512호는 해무를 뚫고 출발합니다. 병원선에는 내과, 치과, 간이과가 있는데요. 의료진은 진료 준비에 한창입니다. 저번에 오셨던 분들 예전에 어떤 처방이 나갔고 뭐 사진을 찍으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10분을 달려 도착한 부소동. 주민들은 비바람이 불어도 섬을 찾아온 병원선이 반갑기만 합니다. 병원선 오면 좀 어떠세요? 반가우세요? 너무 반갑죠. 너무 감사하고요. 힘겹게 병원선으로 오르는 고령의 섬 주민들.
6개월 만에 찾아온 진료의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어느새 병원선은 사람으로 가득 차고 내과와 한의과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쥐도 나요? 아니라 치는 안 이따 나죠? 한 번씩 나고 안 나. 치는 안 나. 쥐는 종아리에 가끔씩 나고? 예.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좀 달아있는 건 보이는데 어디 금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안 보이기는 해요, 다행히. 예. 아이고 그러면 좋더라. 네네. 두툼한 약봉지를 선물처럼 받아들고 배를 나서는 주민들.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닻을 올린 512호는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의료진이 육상 진료에 나섰는데요. 섬에서도 반가운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나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한 약들을 타가시기 바랍니다. 오치기 왔어. 보기 나빠서. 오시느냐 고생하셨어요. 임시진료소 달리 2구 경로당은 진료받기 위해 찾아온 섬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잇몸이 상하니까 지그재그로 넣어주셔. 여기 음식을 꼈어.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달래듯이. 진료가 끝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약을 다시 섬으로 가져다 줍니다. 무의도서 주민들이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항상 반겨주고 올 때가 최고 좋죠. 웃는다. 2003년에 취항해 21년째 전남 서북권 90개 도서를 운항하며 섬 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전남 512호. 의료진은 매년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진료했습니다. 병원선처럼 큰 배는 작은 섬의 접안이 어려워서 보트를 이용하는데요. 보트에 노인분들이 오실 때 혹시 다칠까 봐 승하선 할 때 가장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의과 진료는 인기 만점입니다. 병원선이 어머니 혹시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네요. 없으면 안 되죠. 있으니까 좋지라. 몇 년이서 봐. 병원 다니니까 몇 년이요. 점잖게 항상 오시니까. 아, 뵈신 지 10년 되신 거예요? 넘었죠. 10년도 넘었죠. 이 배와 오랜 세월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병원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처음 탔을 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거는 꼭 필요한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섬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 병원선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근무를 하면 할수록 이제 알게 됐거든요. 초창기 이 배가 지어졌을 때 타서 이 배가 이제 폐선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도 늙어가고 이 배도 늙어가고 환자분들도 많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죠.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면 또 마음도 안 좋고. 홀로 있는 섬. 그곳에 혼자 남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한 전남 512호의 특별한 항해는 계속됩니다. 하늘에서 떨어뜨린 구호품에 맞아 가자지구 주민들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발생했지만 구호품 투하 작전은 이번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위험한 데다 야만적이기까지 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육로를 통한 구호품 운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공중 투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구호품이 매달린 낙하산이 무더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구호품을 챙기려는 주민들이 앞다퉈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접근했다가 자칫 낙하산이 안 펴지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낙하산 고장으로 추락한 구호품에 깔려 주민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구호품 공중 투하는 비용 대비 수송 물량이 적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인도주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가장 비인도적인 구호 방법이라는 겁니다. احنا موضوع المساعدات موضوع همجي ومش عاجب الجميع واحنا كل يوم بنيجي هذه مناطق مقطوعه واغلبيه المساعدات بتقع وبتخرف في البحر وما حد بحصل شيء وفيش مواصلات والطريق صعب وبدنا طرق افضل.
가자지구 북부는 유엔이 분류하는 식량 위기 5단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재앙과 기근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자지구 230만 명 중 4분의 1이 아사 위기입니다. 공중 투하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The road is the only way to reach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So we are really calling for an immediate ceasefire. 이번 토요일 영국과 프랑스 도심에선 전쟁을 멈추고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라며 수천 명이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We want them to end the blockades. We have very capable military ourselves. They need to provide safe passage of aid on the ground. It's not enough to be dropping aid and food. 인도적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해상 수송에 나설 예정이지만 구호품 대량 수송이 시작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인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풀립니다. 10도까지 올라서 따뜻한 초봄 날씨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5.1도, 청주가 영하 1.3도, 안동은 영하 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청주와 세종이 12도, 그리고 광주가 14도, 대구는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고요. 이후에도 따뜻한 봄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